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6개월 차에 이혼녀로 돌아온 싱글입니다. 저는 싱글의 삶이 이렇게 반갑고 소중한 순간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매듭을 잘 묶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도태가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난 세상인데 결혼 못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 확신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참 많이 자만을 했었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게 필요하다면 습득해도 될 문화 정도인 게 결혼이 아닌가, 이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단 결혼을 통해서 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인생에서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 이름 석자를 더 뜻깊게 남기고 100세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변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남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런 나쁜 놈은 함부로 방생하면 안 되는 건데,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비록 몽타주를 설명해 드리진 못하나 이런 썩을 놈도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몸살이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목표만 꾸준히 바라보며 달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하다는 말 그대로 태초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남편은 고아입니다. 어릴 적 일찍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남들은 캠퍼스 생활 누리려고 설레하며 성인이 되길 기다릴 때 남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서기를 빨리 시작했던 남편은 일단 돈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눈칫밥 먹으며 지냈던 친척 집을 나와 독립을 했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난한 형편이었다고 해서 돈 하나만 보고 달렸던 건 또 아니었어요. 돈을 벌더라도 자기 미래를 길게 책임질 수 있는 수익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철든 생각을 했던 남편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면 도서관에 가서 진로에 대한 공부와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면서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건설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갓 신인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인맥을 통해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입사해 이미 팀장 자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은 어렸는데도 능력이 대단해서 남편에게 보이는 후광에 빠져든 여사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져서 여자들의 눈길을 끄는 타입이었고, 일 외에는 사사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눈길을 준 여자들 중 하나가 저이기도 했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이미 20대인 나이에 자기 앞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전셋집을 세주고 있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결혼 나이가 꽉 찬 여자들 눈에 남편은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로지 남편 힘으로만 일궈냈다기에 부모님 지원만 받고서 편하게 길을 걸어온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아빠가 이제 좀 이름나기 시작한 탁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제가 기억 못하는 어린 시절만 형편이 어려웠을 뿐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께 물심양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아빠가 탁주 회사 들어와서 일 배우고 회사 물려받아 보라 했지만 저는 도통 그곳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설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아빠도 저의 길을 응원해줬어요.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한 부서에 사원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제가 있는 곳에는 팀장인 남편 밑으로 사원이 4명 정도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회식하면서 가볍게 술자리도 하다 보니
대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건인지 서로 아는 정도로 친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는 회사가 좀 바빠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좀 늦게 했었는데 제 부서에는 저만 신입이었던지라 늦게 환영회를 하는 만큼 제 얘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옆에 앉은 동료가 저더러 회사 대표 딸이라는 걸 밝히면서 부잣집 아가씨라며 놀리더라고요.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남편의 눈에 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씩 해요. 그 부잣집 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남편이 사적인 대화를 많이 걸어왔었거든요. 다들 대놓고 저희 집안 사정을 궁금해하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영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던 신입사원의 노력이었던 거죠. 어쨌든 제 집안의 배경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밝혔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원래 사원들은 사적으로 각별히 챙기는 편은 아니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사원들 챙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한테도 커피며 간식이며 사주면서 어떤 날은 심심한데 저녁 먹고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고 되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던지 저에게 친절과 관심을 줬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음에도 저는 남편을 저보다 연상처럼 느꼈고 그의 듬직하고 너른 배려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주는 호의를 저 혼자 착각하는 감정이라 생각했지만 한 1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줬고 저희는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면서 느낀 건데 남편은 참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반에만 바깥을 나돌았지 남편이랑 거의 집 데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건 제가 배려할 수 있었던 일이라 무난히 넘어가긴 했어요. 다 큰 성인인데 바깥놀이 안 간다고 칭얼거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는 그런 팍팍한 경제관념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들떠있던 제 기분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을 결혼식이라서 이왕 하는 거면 화려하게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제안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하지만 더 좋은 집, 더 좋은 혼수 등을 생각하면 굳이 스쳐 지나갈 결혼식 정도야 소박하게 해도 되겠다 그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의견에 동의하여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즐거울 줄 알았던 저의 신혼생활은 시작부터 덜컹거렸어요. 그 첫 번째 문턱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발생했는데 남편이 구했다는 신혼집이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남편이 전셋집으로 세를 주고 있던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은 신축도 아니었고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단가가 그리 센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를 주고 있다고 할 때나 이 전셋집이 돈으로 보였지 이게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구닥다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은 수준의 매물이었어요. 남편은 이전부터 이미 신혼집을 혼자 구해놨다며 제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겠다고 계속 신경 끄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판을 벌린 남편에게 서운함이 급격하게 몰려왔어요. 이럴 거였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돈 보태서 더 괜찮은 곳으로 갔으면 됐잖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주위에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로 10분을 나가야 되는데.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으면 그게 집인 거지. 고작 구조물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자기 가만 보면 나보다 1년 더 살았으면서 은근 어린 생각한다니까. 이게 왜 어린 생각이야? 우리가 없는 살림도 아닌데 왜 이런 총구석에 와서 시작을 해야 돼? 직장이랑 거리도 1시간은 더 걸리잖아.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 우리 둘 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불편해서 매번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오늘따라 더 애처럼 구네.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애 낳으면 그때 아파트 가도 늦지 않잖아. 원래 젊을 땐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 몰라? 젊을 때 아끼고 고생해야 나이 들어서 편하고 좋은 데 사는 거라고. 천하태평한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따뜻한 신혼을 꾸리길 기대했던 제 기분은 완전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변두리 주택에서 장 보려면 겨우 슈퍼밖에 못 가는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깡촌 주택이 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가 걱정할까봐 종종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은 해줬고, 또 남편이 제게 잘해줬기에 시간 지날수록 화는 풀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집이 아니었다는 게 아직도 제 뒷골을 당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남편의 친구가 집들이 겸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부터 씨가 뿌려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 또한 남편과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추억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술상 옆에서 과거 얘기를 하며 술 한 잔씩 기울이는 둘의 대화를 잠자코 듣기만 했었는데요. 남편 친구가 원래 반지하에 살다가 23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인생 역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남편 친구가 내내 그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깨 펴며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웃더라도 표정에서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도 가난을 극복했고 작은 상가 건물도 갖고 있고 전세도 주고 있던 여건이라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남편 입장에선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나름 자수성가한 것에 비해 씀씀이는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고생한 만큼 스스로 보상을 마련한 친구와 달리 여전히 집 하나 사는 것에도 과감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남편의 속사정이 안쓰러웠고 철없이 집투정 부렸던 제 자신을 반성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좀 기분 상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남편 친구가 남편한테 수상쩍게 속닥거리더라고요. 한두 번은 모른 채 해줬지만 제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입을 싹 다무는 걸 보곤 나중에는 치사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뭔데 그렇게 둘만 재밌는 얘기하냐고 나도 말해주라고 살갑게 굴었더니 남편 친구가 껄껄 웃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친구의 주둥이는 술이 들어간 탓에 쉽게 열렸어요. 재수씨, 좀 사는 집 딸이라면서요? 이 자식한테 제일 큰 복이 재수씨 같은데 이 자식이 워낙 우직하잖아요. 돈 많은 와이프 덕을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불쌍해가지고 마누라 덕 좀 보라고 꼬시는 중이었어요. 친구분이 하는 말이 제게 무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남편의 기분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세상에 돈 아끼면서 자존심 세우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라면 한 번쯤은 돈을 팍팍 쓰면서 남들에게 동경 어린 눈빛도 받고 싶고 대단한 대우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자보다 그것도 자기 와이프 집안 재력 때문에 남자가 기죽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집안 부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도 남편이 와이프 하나는 자기 능력이 좋아 잘 만났다고 생각하길 바래서 저는 더 능글능글하게 굴었어요. 그래, 돈 많은 처가 덕 좀 보던가. 자기 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와이프를 얻은 거야. 나도 내 수준에 맞는 남편 잘 얻은 거고. 내가 자기 덕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내 덕 좀 욕심내고 그래라. 사람이 어떻게 매일 성실하고 알뜰하게만 살겠어. 친구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술 기운을 빌어 더 넉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분명 재수씨가 덕보라고 그랬어요. 고바 자식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 돈 버는 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어릴 땐 너무 무식했어. 역시 돈도 방법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재수씨가 허락해줬잖아. 친구는 침까지 튀기며 흥분해서는 손뼉을 쳐댔습니다.
대체 남편한테 뭘 시켰길래 저렇게 좋아서 날뛰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는 마치 제게 허락받았다는 걸 단단히 확인하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봤어? 얼마 맨 적도 없는데 오늘 들고 가려니까 없네? 분명 드레스룸에 둔 것 같은데 가방에 발이 달렸나? 귀신이 곡할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게 이상했단 말이죠. 브랜드 가방 하나가 없어지는 걸 시작으로 며칠 간격으로 띄어서 립스틱이며 액세서리며 옷이며 자꾸 제가 잘 안 쓰던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제가 신혼집 정리를 덜한 상태라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 일이 좀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예물 반지까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예물 반지가 없어진 사실에 놀라서 저랑 같이 집을 뒤진 적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드나 봐. 보안이 허술해서 그런가? 도둑이 아니고서야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오버한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다 이게 우리 실수면 경찰들만 고생시키는 거잖아. 누가 들락거리는 흔적이 확실하면 그때 신고하자. 짐 정리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신도 없는 일로 경찰을 부르는 건 매너가 아니라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일단 저는 그날 뒤로 집 보안 문제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 반지는 우리 관계에 의미 있는 물건인데다가 비싼 거라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찾아야만 했어요. 반지 때문에 집 정리도 더 빨리 정돈할 수 있었어요. 구석구석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기념일도 아닌데 남편이 처가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다짜고짜 우리 엄마 생신 아니냐면서 처가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저희 엄마 생신은 아니었던지라 남편한테 친정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친정을 가자고 말하는 거 있죠? 친정 가자고 졸랐던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보면 장인 장모랑 아주 각별한 사이인 줄 알겠어? 결혼식 때도 낯가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살갑게 군대? 당신 부모님이잖아. 이젠 나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고. 두 분 얼굴 뵙고 싶으니까 그러지. 우리 신혼 다녀온 뒤로 한 번도 안 찾아가 봤잖아.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을 받고 자란 저를 한 번씩 부럽다고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처가에 자주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제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운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좀 더 마음이 커졌어요. 처가 가자는데 감히 싫다고 할 와이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되레 신이 난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해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친정에 가려고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이래저래 복장도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엄마한테 받은 신발을 신고 가려고 옷장에 넣어놓은 신발 박스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또 없더라고요. 한동안 잊고 있던 도둑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싸한 기운을 느끼며 남편한테 곧장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날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물건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자 물건에 관심도 없고요. 아무래도 친정 다녀오고 나서 진지하게 신고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한참 도둑 고민으로 심각해 있을 때 남편은 집들이 온 친구랑 뭘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건지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로 문자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연락 가지고 간섭 안 하려고 서로 신경을 끄고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친구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수시로 폰을 보고 전화도 자주 하는 걸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구두를 온종일 찾았지만 결국 당일까지 찾지 못해서 그냥 다른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바쁜 우리 아빠는 집에 없고 엄마만 우리를 반겨주었는데요. 엄마는 결혼 전에도 듬직한 연하 남편을 기특하게 생각했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부모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에 남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마치 둘째 아들 보는 것처럼 남편을 귀하게 대우해줬죠. 평소 알뜰살뜰한 엄마는 남편만 등장하면 돈을 팍팍 질러서 비싼 음식을 많이 대접했어요. 사위가 먼저 살갑게 묵굴어도 사위를 꿀떨어지게 보는 엄마였는데 처가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는 사위의 태도는 또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눈에 저는 안 보이는지 남편만 챙기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난스럽긴 했지만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내심 뿌듯했고 엄마한테 더 애교를 부렸어요. 한참 분위기 좋게 저녁 식사를 마친 저는 엄마랑 같이 자리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도 한참이나 안 오는 겁니다. 엄마도 못 봤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남편을 찾았으나 남편이 아예 집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잠깐 담배 때문에 밑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싶어서 넘겼는데 담배를 만들어서 피는 건지 몇 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그만 시간도 늦었는데 더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바쁜 일 생긴 것 같다면서 말이죠.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저는 엄마한테 홀로 인사를 올리고 남편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트렁크 쪽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냐고 물으면서 다가가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트렁크를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 수상쩍었어요. 뭔데 그렇게 놀라서 숨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내려왔냐는 말만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때까지도 저는 트렁크 생각만 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날을 놓치면 영영 트렁크 의문을 해결 볼 수 없을 것 같던 저는 끝내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일어나 집 밖을 나갔어요. 남편 차 트렁크를 열고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저것이 많았는데 주로 공구 상자나 회사에 필요한 짐들이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었나 싶어 뒤지는 걸 포기하려던 와중에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작은 주머니가 보였어요. 다른 짐들과 어울리지 않게 고급진 것이 붉은색 벨벳 재질로 되어 있어 더 시선이 갔습니다. 그걸 집어서 열어본 순간 저는 그동안 없어졌던 제 물건의 진상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황당하게도 제 친정 부모가 예물로 맞췄던 반지 한 쌍과 잃어버렸던 우리 결혼 반지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걸 급급하게 숨기던 남편 행동도 떠올랐고 당황하던 남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건 즉 남편이 이걸 훔쳤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증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왜 남편 트렁크에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의 짓이 맞는다면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피로한 기색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그 사람 눈앞에다가 바로 주머니를 들이밀었어요. 왜 우리 반지랑 부모님 예물 반지가 당신 차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 주머니를 뺐더라고요. 이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 설마 내 차 뒤진 거야?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뒤져?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자는 사이에 차키 빼돌려서 차를 열어본 거냐? 당신이 도둑이야? 지금 누가 누구더러 도둑이래? 당신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결혼 반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럼 이건 뭔데? 왜 거짓말해? 그동안 내 물건 안 보이는 것도 다 당신 짓이었어?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 잡지 마.
다짜고짜 새벽에 사람 깨워서 왜 이래?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내 물건 손대지 마라. 아무리 부부라도 선은 지켜야지. 남편은 끝까지 자기 짓을 발뺌했어요. 그런 모습은 제가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억울해 보이는데 그럼 법적으로 논해봐야지. 우리 혼인신고 안에서 부부끼리도 절도죄 성립된다고 하더라. 누가 도둑인지 경찰에 신고해서 따져볼래? 경찰 얘기까지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갑자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실을 실토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들이 왔던 친구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들을 여러 명 갈아치우면서 여자친구 물건을 몰래 훔쳐 중고 사이트에 하나둘씩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인 여자라면 명품 하나쯤은 작게라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그런 짓을 했다네요.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번 돈으로 23평 아파트를 구했던 건데 그 친구가 집들이 왔을 때 남편한테 그 사실을 몰래 밝혔던 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분명 허락한 거라고 몇 번이나 확인 사살한 이유도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똑같이 하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어. 당신 거지야?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당연히 범죄라는 거 몰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 남이라니 우리가 왜 남이야? 그래, 네 물건 좀 손댔다. 솔직히 네가 잘 안 쓰는 걸로만 골라서 판 거야. 지금 안 쓰는 거면 나중에도 안 쓰는 거잖아. 아끼면 똥 되는 거 묵혀둬서 뭐해. 안 쓰는 거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되면 좋지. 그 반지도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했다고. 이번에 신상 게임기 한정판으로 나왔거든? 그거 하나만 사자. 우리 부부는 같이 할 만한 취미가 너무 없어. 이러면 오래 못 간대. 게임기? 이 와중에 게임 소리가 나와? 그리고 우리 결혼 반지가 왜 쓸모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로 게임기 사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정신 나간 게 아니고서야 처가까지 가서 도둑질하는 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목돈이 없기래 가난하기래 건물까지 가진 사람이 대체 왜 그랬냐고. 그러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았는데요. 남편이 말하길 건물은 자기 단독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7대3으로 계약이 된 건데 그 와중에 7은 남편의 또 다른 친구 몫이었고 남편은 3의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허름한 주택은 남편 개인의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재산과 실제 확인된 남편의 재산이 확연히 다른걸요. 기가 막혀서 왜 그런 사실을 숨겼냐고 따졌더니 그럼 제가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였다네요. 그 순간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아 버렸습니다. 무슨 그런 철딱선이 없는 변명이 다 있어? 결혼 때문에 재산을 속여? 그래서 지금 내 물건까지 훔쳐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냐? 아, 서운하게.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리고 너 돈 많잖아. 굳이 내가 갖다 판 물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나 좋자고 그랬는 줄 알아?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좀 불려보려던 건데 어떻게 외조를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다. 외조? 도둑질이 상부상조라고? 내가 이 집 다 갖다 팔고 내조했다고 하면 너 같으면 이해가 되겠냐? 아무리 돈을 원해도 그렇지.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던가. 어떻게 도둑질을 따라할 수가 있어. 그 친구 짓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봐야 아냐고. 남편은 자기 친구를 무시하지 말라며 제게 누나를 불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자존심에 여자한테 돈 빌리는 짓은 절대 못한다며 저더러 남자 마음도 이해 못해주는 와이프 취급하길래 답답해서 정강이까지 걷어차줬어요. 도둑질하는 친구도 친구지만 그걸 기발하다고 쳤다라는 네가 더 가관이다. 이런 도둑놈 새끼를 자수성가했다고 존경한 내가 등신이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하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문이 막혔던 게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갈 땐 가더라도 반지는 주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런 거지 새끼가 다 있나 싶어서 발등을 콱 밟아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는 남편을 홀로 두고 바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반지를 돌려주면서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밝혔는데 친정엄마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친정아빠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당장 사위 부르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남편 꼴을 보기 싫은 것도 있었고 돈에 눈돌아 있는 남편을 아빠가 잘못 건드렸다가 아빠 명예까지 실추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말려야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친정에 찾아와 용서를 막 구하는데 그때 친정 아빠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아빠는 사위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문전박대하면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만 하였어요. 자기한테는 이제 사위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며 살 거라고 남편을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선물로 줬던 차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친정에 자차 타고 내려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매일 제게 연락하면서 계속 사죄를 했고 다시는 실수 안 하겠다고 제발 돌아와달라 빌었습니다. 별거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기에도 남편의 용서는 계속되었어요. 그땐 친정엄마도 그만 사위를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원래 도둑질하던 애가 아니었으니까 진짜 반성하고 잘못을 고쳤을 거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와 준 제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남편을 냉대하면서 정말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하라고 단호하게 일러주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손버릇을 고친 듯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원래 도둑질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망할 친구 새끼 때문에 저희 남편이 물들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 친구랑 당장 절교하라고까지 간섭을 했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바로 수긍하며 제 눈앞에서 그 친구를 수신 차단하는 헌신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가 알던 근면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와서 저는 점차 안심해 갔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한번 쓰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한번 물들었던 손때가 다시 깨끗한 손으로 원상복귀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 번씩 거액의 선물을 사주면서 돈으로 마음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선물을 사주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에이, 우리가 없어서 돈을 못 썼나? 있는데 아끼느라 못 썼던 거지. 나 앞으로 당신한테는 돈 안 아끼려고. 마누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 제대로 혼나서 정말 깨달았잖아. 당시엔 남편이 정말로 저랑 이혼할까봐 겁이 나서 제게 더 잘해주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곧 그 뜻이 아니라는 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이상 들통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성의 표시에 고마워서 저도 남편 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주려고 구매했는데 남편이 씻는 동안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때 가까이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윙윙 울리더라고요. 남편 베개 밑에 시계 상자를 숨기려다가 은연중에 남편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요. 무슨 애누리랑 배송 관련된 메신저 몇 개가 나열되어 있었고 또 그 위로는 의문의 여자들 문자까지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자세히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미리 보기로 떠있는 문구들만 자세히 봐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하는 여자가 미리 보기에만 4명이 있었고 중고 제품 산다고 연락 온 사람들은 무려 10대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불륜 사실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다른 건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설마 싶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겁니다. 남편이 제게 사줬던 수많은 선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내 물건을 훔쳐서 팔았던 것처럼 이 여자들 물건을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사온 선물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오기 전 남편 휴대폰에 유심을 뺀 뒤 폰을 숨겼고 급하게 휴대폰을 찾는 남편을 모른 척한 뒤 남편 폰에 있는 연락처와 문자만 제가 갖고 있던 공기계로 옮겼습니다. 샅샅이 살펴보니까 내막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미리 보기로만 봤던 여자들은 일부에 불과했고 동창부터 직장 후배에 신입사원에 소개받은 여자들까지 전부 남편이랑 사귀는 건 아닌데 썸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이들에게서 온 문자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내 물건 뭐 없어졌는데 혹시 본 적 있냐고 묻는 질문이 한 번씩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누리 물어보는 사람들의 문자까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자 명품 물건들을 찍은 사진과 함께 남편의 장사치 말솜씨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수많은 여자들의 문자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 판단 실수로 본의 아니게 2번 상처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분노 때문에 눈앞이 하얘진 경우를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도둑놈 새끼를 눈 감아줄 여유가 없었기에 이제 남편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기 전 일단 상간녀 소송을 몰래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여행을 가자고 꼬셨어요. 그래서 휴가를 연달아 낸 남편은 여행 당일 그저 신이 난 채로 제게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명품 립스틱이었는데 잘도 포장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구매했겠죠. 어쩌다가 자수성가 남편이 도둑놈으로 전략한 건지. 그런 남편을 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여행 때문에 당일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남편과 제대로 쪽내기 위해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공항을 찾은 그날은 여행도 뭣도 아니고 사실 남편과 작별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소송했던 상간녀들을 다 불렀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에 남편을 세워둔 뒤 남편한테 잠깐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다고 하고 홀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상간녀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한 손에 봉투 하나씩을 쥔 여자들이 우르르 오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도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전이에 불타있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개망신을 당하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상간녀들 뒤를 따라가 봤더니 보안 직원까지 나타난 곳에서 남편이 신명나게 두들겨 맞고 있더군요. 들어보니까 상간녀들 손에 쥐고 있는 종이는 제가 보냈던 소송장이었어요. 문어다리 걸치다가 들통나서 그대로 처맞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웃기고 하찮던지 동영상도 찍어뒀습니다. 그 뒤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낸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미 그 사이 제 짐을 다 빼고 친정으로 옮겨간 후였어요. 남편이 상간녀들에게서 용케 도망쳐 집에 왔나 보더라고요. 제 짐이 없으니 놀랐을 겁니다. 남편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녁 때쯤이 돼서야 전화를 받아봤는데 역시나 바로 원성을 높이더군요. 야, 제정신이야? 네 짓이지? 내가 공항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아? 당장 와서 해결해라. 너 때문에 그 정신 나간 년들이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빨리 안 튀어와? 내 짓인 거 알고 있네? 몰라주면 섭섭할 뻔했는데.
내가 정말로 용서한 거 아니니까 잘하라고 했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대형 사고를 치면 어쩌냐? 사람 맞아? 기회를 줬는데도 왜 갱생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다들 머리 검은 짐승은 개나 줘버리라고 하나 보네. 도둑질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했겠다. 참 많이도 사귀었더라. 그럴 거면 그냥 공부해서 제비를 해. 비아냥거리지 마. 솔직히 너도 좋았잖아. 실실거리면서 비싼 선물 좋다고 밝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선량한 시민이라도 되고 싶었냐? 네가 그러니까 떼돈을 못 버는 거야. 그게 다 돈벌이 수단이고 나만의 비법이거든?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비즈니스를 불륜으로 보고.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이네 내 마누라. 언제 이렇게 머리에 똥만 차버렸대? 원래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던 거니? 아니면 멍청한 친구 때문에 같이 멍청해진 거니? 너무 당당한 것 같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스토리 한번 잘 짜보지 그래. 내 눈엔 네가 그냥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는 찌질이로밖에 안 보이거든. 네가 승소하면 내가 머리 숙이고 사과해 줄게. 그래, 말 잘했다. 누가 지질지질 짜면서 머리 숙이게 될지 한번 해보자. 패소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반성 좀 해. 넌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 같이 사는 내내 수준 떨어져서 나까지 개구리 되는 줄 알았잖아. 남편이야말로 비아냥대면서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진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절도죄로 신고하고 이혼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도둑놈 심보가 정의일리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정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남편이 저지른 범죄가 생각보다 죄질이 심각한 버릇인데 남편한테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였고 오히려 제 욕으로 모자라 변호사까지 엉터리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의 자존심은 판사의 판정까지 인정을 못해 모독을 했네요. 어쩔 수 없이 법정 모독죄까지 포함이 돼버렸죠. 그리고 소송당했던 상간녀들은 남편이 수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줄 몰랐다고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항소를 했지만 남편이 유부남인 건 알면서도 접근한 건 명백히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다고 해 위자료를 뱉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상간녀들이 정말 돌아버렸더라고요. 생돈 날려서 화났는데 남편이 자기들 물건을 훔쳐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 참고서 남편을 절도죄로 다 신고해버렸어요. 결국 남편은 징역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황당한 건 남편이 자기 친구까지 고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자기가 물든 거라고 친구 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나란히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참 얄팍한 우정이지 않나요? 그런 얕은 우정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변하는 건 정말 가늠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했나요? 사람도 다 변하더이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순간 때문에 10년 친구, 20년 친구랑도 갑자기 인연을 종결짓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을 가장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전 남편이랑 관계가 더 길게 갔다면 아마 도둑질을 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전 남편한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도둑맞은 게 억울하기만 한데 여기서 더 갔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친정엄마는 이제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 좋게만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 수가 있냐면서 사위 때문에 뒤통수를 크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가족한테까지 상처를 준 전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하면서 햇빛을 못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나치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자식이 저를 아는 채 한다? 그럼 바로 귀싸대기를 날려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위에서 사람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꼬이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